안녕하세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감정의 지도를 함께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감정은 바로 수치심입니다. 수치심은 우리 안에 늘 존재하지만 정신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제대로 이해받지 못하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일에 부딪히거나 꽉 막힌 기분이 들 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를 겪었거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했다면 그 생각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는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극도로 증폭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증폭된 수치심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그것이 내 삶을 어떻게 조종하고 있는지조차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회 역시 이 깊고 복잡한 감정을 이해하는 데에는 아직 서툽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수치심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당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이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은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지식을 나누는 것은 어둠 속에서 함께 걷는 이에게 등불을 건네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치유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수치심은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이지만 학대적인 가정 환경에서는 그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커집니다. 우리는 이 연결고리를 이해함으로써 더 이상 불필요하고 강렬한 수치심에 휘둘리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수치심은 교묘하게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어 너무나 정상적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수치심이라는 이름의 감정인지도 모른 채 그저 고통받습니다. 지금 잠시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수치심의 원천은 무엇인지 혹은 어떤 상황에서 수치심을 느끼는지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경험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 속에서 발견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느끼는 수치심이 캠핑장에서 실수로 쓰레기를 남겼을 때 느끼는 건강한 미안함 정도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작은 실수 하나로 내가 끔찍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구렁텅이에 빠지거나 지구를 망치는 주범이 된 것 같은 과도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회의 시간에 설렁한 농담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밤중에 깨어나는 일 없이 그저 작고 사소한 감정으로 다룰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평온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치심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저는 수치심이 우리의 애착 유형, 남의 비위를 맞추려는 성향, 투쟁 또는 회피 반응,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대처하는 모든 방식과 관련이 있다고 믿습니다. 수치심은 마치 뜨거운 수프의 국물과도 같습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와 그로 인한 증상들은 그 국물 위에 떠다니는 알파벳 파스타 조각 같은 것이죠. 조금 우스꽝스러운 비유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비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수치심은 우리 문제들의 근저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해류이며 그것들을 움직이는 연료와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파티에서 사소한 말실수를 하고 우리는 순간 해리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어린 시절부터 내재된 수치심이 고개를 들며 넌 정말 바보야라고 속삭입니다. 무심한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해 불안정한 애착 유형을 갖게 된 사람은 자신의 존재 가치가 없다는 깊은 수치심에 시달립니다. 과거에 버림받거나 놀림당했던 경험 때문에 현재에도 그런 일이 반복될까 봐 극도로 경계하며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그때 느꼈던 끔찍한 수치심을 다시는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다른 사람의 피드백에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시나요? 피드백을 듣는 것이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만약 그것이 당신을 가장 강렬하게 자극하는 일이라면 당신은 이 수치심이라는 국물에 푹 절여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남들처럼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못하거나 세상을 잘 헤쳐나가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우울감을 느낍니까? 그 밑바닥에는 너는 결함이 있는 아이야라는 가족의 메시지와 연결된 어린 시절의 수치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혹은 형제자매 중 유독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한 골든 차일드가 있었고 당신은 그 그늘에 가려져 익힌 존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한 불안감은 사실 부모에게 방치되었던 수치심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수프 비유를 통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거의 모든 문제의 기저에는 수치심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수치심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치유 여정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수치심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죄책감과 수치심의 차이입니다. 죄책감은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반면 수치심은 나라는 존재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수치심은 우리에게 너는 본질적으로 나쁜 사람이야, 너는 실패자야, 너는 가치가 없어라고 말합니다. 둘째, 직접적 수치심과 간접적 수치심입니다. 직접적 수치심은 넌 나쁜 아이야 처럼 부모가 직접적으로 우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때 생겨납니다. 반면 간접적 수치심은 부모의 부끄러운 행동이나 성격, 혹은 혼란스럽고 지저분했던 집안 환경 때문에 우리가 대신 느꼈던 창피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셋째, 과잉 수치심과 무수치심입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는 우리를 수치심에 극도로 예민하게 만들거나 반대로 수치심을 억누르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과잉 수치심은 높은 불안을 동반하며 모두가 날 싫어해와 같은 신경과민적 생각으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무수치심은 다시는 누구에게도 당하지 않겠어, 다시는 바보 취급당하지 않을 거야와 같은 투쟁 반응으로 나타나며 이는 사실 억압된 수치심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넷째, 수치심의 중력입니다. 수치심을 태양계의 태양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다른 모든 감정들은 그 주위를 맴도는 행성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슬픈 일을 겪었을 때 온전히 그 슬픔을 느끼는 대신 자신보다 더 불행한 사람과 상황을 비교하며 이런 일로 슬퍼하면 안 되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당신의 슬픔이라는 행성은 수치심이라는 태양의 중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예술이나 음악 같은 창의적인 활동에 호기심이 생겨도 내가 감히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라는 수치심이 그 호기심이라는 행성을 굳게 붙잡아 날아오르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 강력한 수치심의 중력은 우리가 무엇을 사고, 무엇을 먹고,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어떻게 돈을 벌고, 심지어 어떤 성생활을 하는지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더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해, 이런 취향을 가지면 안 돼, 아프다고 결근해서는 안 돼 와 같은 해야 한다, 해서는 안 된다는 내면의 목소리들은 바로 이 수치심의 속삭임입니다. 원래 수치심은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 생존하기 위한 건강한 방어기제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막아줌으로써 우리가 공동체에서 배척당하지 않게 돕는 것이죠. 하지만 어린 시절의 상처는 이 건강한 수치심을 극도로 과장시키고 압도적인 괴물로 만들어버립니다. 수치심의 반대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온전함과 존엄성이라는 단어라고 믿습니다. 인간은 2살이든 80살이든 자신의 존재가 온전하고 존엄하다고 느낄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는 바로 이 온전함과 존엄성을 앗아갑니다. 상상해보세요. 화장실 실수를 한 3살배기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는 부모의 모습을. 그 순간 아이의 존엄성은 무참히 짓밟힙니다. 그 상처는 평생 남습니다.
건강한 양육이란 아이들이 이미 수치심에 취약한 존재임을 이해하고 과도한 수치심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실수는 그저 실수일 뿐이며 그 뒤에는 여전히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힘과 선함, 그리고 인간다움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린 시절 트라우마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치유하는 과정은 바로 잃어버렸던 온전함, 존엄성, 그리고 선한 본성을 되찾는 여정입니다.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수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인 9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례들이 얼마나 불필요하고 과도한 반응인지 생각해보세요. 만약 당신이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겪었다면 저처럼 불필요할 정도로 강렬한 수치심과 씨름하도록 설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그쪽도요 라고 말하는 실수입니다. 공항 직원에게 즐거운 여행 되세요 라는 인사를 듣고 무심코 그쪽도요 라고 대답하는 아주 사소하고 재밌는 실수입니다. 하지만 수치심이 깊은 사람에게 이 작은 실수는 몇 시간이고 머릿속을 맴돌며 자신을 괴롭히는 고문이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나는 평범한 사람인 척하는 것조차 제대로 못해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이는 어린 시절 집안의 문제나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고 완벽한 아이인 척해야만 했던 생존 전략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치유는 이런 작은 실수 앞에서 유머를 발견하고 그저 인간적인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썰렁한 농담의 후폭풍입니다. 회의나 모임에서 분위기를 띄우려 던진 농담이 아무런 반응을 얻지 못했을 때 우리는 깊은 수치심의 공격을 받습니다. 온몸의 에너지가 발끝으로 꺼지는 듯한 느낌,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 이는 어린 시절 가정 내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거나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공격당했던 경험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표현하는 행위 자체가 엄청난 위험으로 각인된 것이죠. 치유는 어떤 농담은 성공하고 어떤 농담은 실패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결과가 내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 직장 동료가 업무에 대해 단순한 질문을 했을 뿐인데 내가 바보인 줄 아나? 라며 속으로 분노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보인 적 있나요? 혹은 반대로 맙서사 내가 바보라는 걸 들켰어라며 자책한 적은요? 이는 어린 시절 가족의 농담거리가 되거나 결함 있는 아이 취급을 당했던 경험, 특히 희생양이 되었던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치유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의 가치와 연결짓지 않는 연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 전염되는 수치심. 다른 사람이 겪는 창피한 상황에 마치 내 일인 것처럼 과도하게 감정이입하는 경향입니다. 술에 취해 추태를 부리는 사람이나 직장에서 질책받는 동료를 보며 내가 더 괴로워하고 심지어 나 자신에 대해 끔찍한 기분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는 미성숙하거나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부모 밑에서 자라며 그들의 혼란스러운 감정에 지나치게 동화되었던 경험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치유는 공감과 연민을 느끼되 다른 사람의 감정과 나의 감정 사이에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를 내가 짊어지지 않아도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나는 부모님처럼 되지 않을 거야 라는 강박. 이는 어린 시절 트라우마, 생존자들의 삶을 지배하는 강력한 동기입니다. 무심하고 공감 능력 없던 부모처럼 보일까 봐 거절을 못하고 이기적인 부모처럼 보일까 봐 친구에게 작은 신세를 지는 것조차 극심한 불편함을 느낍니다. 지저분한 환경에서 자랐다면 집이 조금만 어지러워져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부모를 두었다면
내 감정이 조금만 흔들려도 극도의 수치심을 느낍니다. 치유는 내가 부모와는 다른 독립된 존재임을 깊이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의 방식이 나의 정체성이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6번째, 뒤처진다는 압박감. 비슷한 나이의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성취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수치심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죠. 친구들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결혼해서 집을 사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 이는 극심한 우울감의 원인이 됩니다. 어린 시절 트라우마 생존자들은 인생의 출발선이 남들보다 뒤에 있었기 때문에 늦게 꽃을 피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치유는 자신만의 시간표와 삶의 방식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늦게 피는 꽃이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애도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현재의 나를 긍정할 수 있습니다. 7번째,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라는 생각. 당신이 특정 분야에서 꽤 뛰어난 실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지 못한 단 하나의 기술 때문에 스스로를 사기꾼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11살 때부터 드럼을 쳤지만 트래디셔널 그립이라는 특정 주법을 배우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당신이 훌륭한 회계사이지만 엑셀의 피벗 테이블을 다룰 줄 모른다는 이유로 혹은 뛰어난 예술가이지만 수채화를 못 그린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지극히 비판적이거나 불가능한 기대를 했던 부모 밑에서 자란 경험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치유는 내가 가진 재능과 성취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잘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8번째, 모든 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파티에 초대받았을 때 가장 완벽하고 비싼 선물을 가져가야만 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끔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사려 깊은 것과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흠잡히거나 모자란 사람 혹은 초라한 사람으로 보일까 봐 두려워하는 수치심 기반의 행동입니다. 이는 완벽주의적이고 통제적인 부모 밑에서 자랐거나 가난이나 혼란을 숨겨야만 했던 어린 시절의 경험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유는 나의 선함과 가치가 내가 가져가는 선물이나 음식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도 충분히 괜찮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9번째, 나는 절대로 그런 걸 할 수 없어. 자신을 드러낼 기회가 왔을 때 나는 절대로 못해라며 날카롭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회의에서 발표할 기회, 내가 만든 맛있는 컵케이크를 팔아보라는 제안, 노래를 자라니 공연해보라는 친구의 권유 앞에서 얼어붙는 것입니다. 수치심은 우리에게 주목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스포트라이트를 원하는 것은 과대망상이라고 속삭입니다. 이는 자신을 표현하는 아이를 억압하거나 다른 사람 앞에서 빛나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가르치는 수치심이 가득한 가정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치유는 내가 세상에 존재하고 공간을 차지할 권리가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재능과 빛을 세상에 나누는 것이 결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님을 깨닫고 스스로에게 그럴 기회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치심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유는 잃어버렸던 나의 온전함, 존엄성, 선함, 그리고 힘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어린 시절에 나약했던 내가 아니라 지금의 내가 가진 힘으로 과거의 상처를 다시 바라보고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좋은 일이다. 나는 인간이기에 완벽할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항상 나 때문인 것은 아니다. 와 같은 새로운 믿음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개인적인 시간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늦더라도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다음에 불쾌한 감정이 들거나 무언가에 의해 자극받을 때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 감정이 혹시 수치심과 관련이 있을까? 나는 지금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봐 두려운 걸까? 내가 무언가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나? 분노 아래에, 슬픔 아래에, 혹은 극심한 불안 아래에 숨어있는 수치심의 진짜 얼굴을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오늘 내용 중 특별히 마음에 와 닿았던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고백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위로, 그리고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당신의 마음속에 따스한 온기가 가득하기를, 당신이 온전한 당신 자신으로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